대법원 2020년 1월 9일 선고 2016도 16555 판결 사건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차전자피 분말이 그 자체로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원료성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차전자피,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한다. 차전자피 분말은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15년 2월 3일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원료성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16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 규격 고시라고 한다. 기준 규격 고시가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 규격 고시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 규격 고시의 공통 제조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 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셋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원료용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섭취량, 섭취 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2.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15년 2월 3일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한다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따라서 최종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성 제품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 제1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자 이하 영업자라고 한다.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인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의무 제1호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제2호 등의 대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최종 제품만을 포함시키고 원료성 제품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셋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원료성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품목 제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제조업 허가와 품목 제조 신고를 통하여 원료성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상 그 이후 원료성 제품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원료성 제품을 식품으로만 취급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으나 식품위생법이 식품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의 내용과 정도는 건강기능식품법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에 비하여 약하다. 원료성 제품의 판매자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제10조 제1항과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의무 제24조 참조 등을 부과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0년 1월 9일 선고 2019도 11698 판결 사건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판시사항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 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인사 담당 검사 갑으로 하여금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을을 다른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으로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갑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인사 담당 검사 갑으로 하여금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을을 다른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나, 한편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직무 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인사안 작성 당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 제도가 인사 기준 내지 고려사항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었더라도 이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이나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등을 전제로 한 여러 인사 기준 또는 다양한 고려사항들 중 하나로서 검사 인사 담당 검사가 검사의 전보 인사안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일의적,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인사 기준 내지 다양한 고려사항들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으로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갑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월 9일 선고 2019도 11765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 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년 1월 9일 선고 2019도 15700 판결 사건명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 미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판시사항.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위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을 통상 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 판결 중 위 정식 재판 청구 사건 부분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위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을 통상 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식 재판 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1심 판결 중 위 정식 재판 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월 16일 선고 2017도 12742 판결 사건명 아동복지법 위반 판시사항 1.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인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구 아동복지법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 대상인 신체적 학대 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와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구성 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어린이집 장애 전담 교사인 피고인이 발달 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장애 아동 갑 5살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들어 누웠다는 이유로 갑의 팔을 3개 잡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주의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어린이집 장애 전담 교사인 피고인이 발달 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장애 아동 갑 5살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들어 누웠다는 이유로 갑의 팔을 3개 잡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주의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령에 따라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로서 발달 장애 등을 갖고 있는 갑을 포함하여 장애아동 3명의 지도를 전담해왔고,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갑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온 점, 당시에도 갑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들어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 방법으로서 갑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갑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갑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추인될 만한 행동은 없는 점, 이후 갑은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고 피고인은 수업 시간에 갑 옆에 앉아 갑의 팔을 주물러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갑을 정상적으로 지도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월 16일 선고 2019도 14056 판결. 사건명 공연음란. 판시사항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판시사항 3. 음란 개념의 상대성, 유동성,
추상성 및 행위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3.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